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라.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역사에 각인된 기념비적인 순간. 거대한 존재에 맞선 인류의 도전. 어두운 시대를 밝혀낸 20세기의 영웅들. 삶과 역사가 만난 그곳. 라이프. 생명이란 이름에 담긴 900만 장의 역사.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예술의 전당.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김어준의 뉴스공장.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율사 출신 정치인이죠. 더불어민주당 박건배 최고위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최고위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릴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은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번역별 최고위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돌아가면서 차례가 와서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네. 혹시 어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지 아십니까? 짐작 정도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제 저녁 오늘 뭐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영장 내용을 일부 좀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략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 제가 영장 자체를 입수를 해보려고도 했는데 철저하게 보안이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은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보다도 이 정보력이 떨어지신 최고위원이신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공적 시스템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잘 갖춰진 거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론 뭐 이거는 아직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 보도에 의하면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의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이 법률 용어가 등장했는데 우선 미필적 고의가 뭡니까? 이것이 의심스러운 사실인데, 네. 그럴 리가 없겠지 하면은 이제 과실의 부문으로 가는 거고, 네. 설사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하는 거야. 질러버리는 경우, 속되게 표현해서. 용인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으면 과실이고, 예. 이게, 사실 아닐 수도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할 수 없다 하는 경우. 그렇군요. 그럴 경우는 미필적 고의다. 이 미필적 고의도 이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기도 합니까? 미필적 고의로 중요 사건들을 인정한 케이스는 매우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심리, 내심의 어떤 심리 상태를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고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이건 충분히,
책임을 지울 만한 사안이다 하는 경우에 예. 미필적 고의 법률을 적용해서 유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이준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고 유미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게 또 발부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5월 5일 발표 전후의 상황을 다 종합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예. 5월 5일 이전 상황에서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5월 5일 발표 이후에 5월 9일까지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번복하지 않았다. 특히 5월 6일 날 이유미가 그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종합을 해볼 때 이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새로 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런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예. 이준호 씨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진행된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심지어 5월 7일 날 김인원 부단장은 공명선거 부단장은 제2차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때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제보자가 존재하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말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유미 씨가 고 기자회견 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믿지 않았거나 전달하지 않았거나 뭐 혹은 전달했는데도 계속 갔거나 뭐 여러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겠네요. 계속 갔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동생도 영장이 지금 청구됐는데 동생의 경우에는 어떤 건입니까? 이유미 남매가 함께 이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드는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동생도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거군요, 검찰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장 청구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가 마침 또 미필적 고의라는 추미애 대표가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 아마도 본인의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역할을 한 것이다고 국민의당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참 택도 없는 소리인데요. 이 건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고 양당 간의 공방에서 벌어진 일이고 국민의당이 조작을 해서 폭로를 5월 5일 날 했고 저희들이 민주당이 즉시 고발을 했습니다. 즉 추미애 대표는 고발인의 대표자로서 이 고발 사건을 유지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진실하게 규명을 하라라고 하는 촉구는 응당 공당의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당 혹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가이드라인이 아닌가요? 그럼 그거는 뭐 우리 추미애 대표를 검찰총장에 표현했다면 그럼 그건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단의 그 진상조사의 결과가 심지어 축소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공당으로서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지 왜 당초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국민 앞에 느닷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빌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태도는 왜 불과 이 보름 만에 보름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 열흘 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정 능력이 없는지 그것은 참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요 질문만 더 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 합의도 이제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정부 조직법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국회가 돌아가려는 찰나에 하필 추미애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굳이 그 시점에 지금 국회가 또다시 이제 정지 상태가 됐다. 여기에 책임을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일관됐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져서 첫 반응도
다른 분보다 비교적 강경한 목소리, 원칙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그 원칙적인 목소리는 일관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발 대리인이었고 고발 대표였고 본인이 이 건으로 무고 고발을 역으로 당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발 당하셨죠, 참. 그렇습니다. 네, 당사자군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추미애 대표가 오히려 형사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성불하신 분도 아니고 이건 뭐 응당한 성불. 당의 대표고 이것이 불거졌던 경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당내에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비판 목소리가 많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요. 또 정반대 보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추미애 대표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강경 목소리도 많다. 어느 쪽에 맞는 겁니까? 분위기가? 당은 당이고요. 당은 당이고 원내는 원내입니다. 가능한 한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러나 전략적 배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역할의 그 어떤 배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원식 원내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어떤 개탄에 맞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국민의당의 어떤 대국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경이니 온건이니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도식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은 원칙이고 또 원내 협상은 협상이다. 이 수사 사건이 도대체 추경하고 무슨 1g의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1g요? 예. 최고위원이 되시더니 비유법이 굉장히 늘으셨습니다. 네. 자, 이 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내일 국민의당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자, 지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TF에서는 어떤 건들을 다룹니까? 적폐청산 TF 말 그대로 국정원이 과거에 정치 개입, 국내 정치 개입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심지어 대선에 영향까지 미쳤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걸 다시 되짚음으로써 국정원이 본래의 국가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적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사건, 뭐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사건, 뭐 북방 한계선 대화로 공개 사건, 국정원이 관여했거나 주도했거나 연루됐다고 보여지는 사건들을 쭉 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보도가 있었고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 사건 중에 혹시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싶은 사건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김원준 공장장님 지금도 충분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적폐청산 TF에 감찰 대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예. 네, 대체로 충분히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왜곡되고 굴절된 국정원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그런 항목들은 다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TF에 관심이 많은데 좀 진행이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근데 곧 회의 들어가셨는데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내정이 되니까 고검장들이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언론은 경험 있는 검찰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관두고 있다 이런 우려도 하던데요. 검찰이 조직 문화거든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기나 아니면 윗기수 선배들이 사표 내는 관행은요. 그건 검찰의 조직 문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동기가 자리 올라갔다고 해서 혹은 뭐 후배가 진급이 빨라졌다고 해서 다 관둘 필요가 없는데. 예, 그건 군사문화 일종이죠. 그래서 이 사의 표명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정권 차원에서 압박을 가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물론입니다. 당연한 말씀. 원래 항상 그래왔다, 검찰은.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기 교수님인데요. 평생을 형사법 학자로서 살아오신 분이고 외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정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최근에 이제 경실련의 공동대표가 되셨지만 적어도 형사법 분야 특히 이 검찰 사법제도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가장 권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잘하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또 한 축의 파트너가 이제 사법부인데, 사법부에서 네. 최근에 이제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로 이야기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추정이 궁금합니다. 많은 이번에 전국 법관회의를 주도했던 많은 판사들, 평판사들의 목소리 중에는 그런 유사한 리스트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꽤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장은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복잡한 그게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이제 조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전후 과정을 직접 판사를 하셨던 분으로서 들어본 결과는, 개인적인 결과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 판사님들의 그러한 공감대가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네. 나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까지는 위험한 표현이다. 밝혀져야 될 사안입니다. 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시더니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네. 전에도 뭐 이렇게 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간에는 법무부 장관 되시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었는데 안 되셨어요. 예, 여전히 괴롭히시는군요, 저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반론은 저희가 내일 섭외하고 들려드리겠습니다.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 어종, 캐비아를 낳는 어종으로 더욱 유명한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이름하여 사랑어.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각종 미네랄, 콘드로이친 등 100년 장수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한 컵에. 좋아! 철갑상어 진액 사랑어. 스테미너가 콸콸콸. 검색창에 사랑어.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 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저희 일부에서 최종훈 교수님 나오시면 문자가 많습니다. 네, 지난 첫 번째 출연 때도 그랬고 오늘도 여러 문자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 교수님은 이상하게 집중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 대단한 칭찬인데 그 뒤에 이어서 딱히 재밌지는 않은데. 네, 참고로 공장장은 시간을 빨리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좋은 얘기고요. 그 외에도 목소리 칭찬도 많습니다. 공장장 6월부터 시작한다는 몸매 관리는 어떻게 됐나요? 이러다가 공장장 터질까 봐 걱정이 돼요. 네. 네. 살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있으면 덜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전달될 거라고. 뉴스공장 유사품 뉴스 당장이 별게 다 나오네요. 뉴스 당장 관장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농장도 나왔었죠. 네. 자, 누가 멀리 있나? 야,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슬란드는 제가 알기로는 알파벳이 따로 있어요.
영어 알파벳 말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더라고요. HOFN 이거 어떻게 읽죠? 영어식으로 읽으면 되는 건가? 하여튼 HOFN에 계시는 분입니다. 네, 백야라서 대낮 같은데 빙하 투어하고 쉬고 있어요. 예. 여기서 문자가 300원인데 꼭 읽어주세요. 3,000원도 아니고 겨우 300원 가지고. 예. 자, 오늘따라 목소리가 인자하게 들립니다. 내가 졸리기 때문인가요? 그럴 겁니다. 네, 저는 인지하지 않습니다. 시드니에서 누가 멀리서 듣나? 한 1, 2주 이내에 이제 누가 멀리서 듣나 1차 통과된 분들 저희가 전화 통화 해보겠습니다. 자, 불친절한 에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해서 불과 3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에 올라서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유여해 최고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스공장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은 뭐 역사가 짧으니까 그 전신의 새누리당이나 신한국당 거슬러 올라가도 현역 의원도 아닌데 이제 정치 입문이 채 3개월이 되기 전인가요? 직후인가요? 그 짧은 기간에 100일 정도 됐습니다. 네. 네, 그 짧은 기간에 경선을 통해서 여성 최고위원이 아니라 여성 최고위원은 이제 자리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경선을 통해서 다른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2위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위 했습니다. 네.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다른 당에서도 이런 일은 없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 본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현역 의원도 아닌데 왜 자꾸 현역 의원도 아닌 데를 강조하십니까? 왜냐하면 최고위원 중에 현역 의원이 아닌 분이 되는 것도 드물고요. 네. 현역이 아니더라도 뭐 전직 의원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는데 적어도 초선도 아니고 뭐 재선 3선은 돼야 되는데 최고위원이면 네. 지금은 의원 경력도 없이고 입문 3개월인데 네. 이게 경선에서 전당대회에서 2위를 하셨거든요. 이 비결이 뭡니까? 정말 죽을 만큼 뛰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어서 이제 합동 연설이 시작될 때 제 마음은요, 아마 이제 지금부터 준비 땅 해서 불구덩이를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에 불이 붙지 않게 열심히 뛰어서 밖으로 나왔더니 당선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한 것 이상의 뭐 정치 환경이나 혹은 본인만의 어떤 매력이 어필했다든가 이런 자체 분석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래서 당선됐다고? 전 단계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단 처음에 이름을 알리기, 두 번째 인지도 올리기 등등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제가 중앙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정치 평론을 3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제가 탄탄하게 기초를 쌓았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평론을 하신 분들은 많은데 그게 등장하자마자 최고위원 2위 하는 거는 드문 일이거든요. 드문 일이 아니라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에 자꾸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건 어땠을까요? 전당대회에서 이제 여러 차례 화제가 된 게 신발도 벗고 갑자기 노래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원래 평소 성격이신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치밀한 단계적 전략에 의해서 어필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까? 저희 모든 모습 가지고 있는 10가지 모습 중에서 3가지입니다. 평소 성격인데 요때 내가 드러냈을 뿐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제가 뭐 배우도 아닌데요. 없던 걸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10가지 정도 있는 저희 모습 중에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정말 또 수많은 제 모습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 갈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신발 벗고 노래 부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제 고민되는 지점을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당 지지율이 뭐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조사 기간마다 한 1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은. 이 낮은 지지율의 주 원인은 어디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네, 10%든 뭐 14%든 또 더 낮게 나오는 기간도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 나오면 일단 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심정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은 지지율의 원인은 간단하죠. 실망을 줬기 때문이고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어떤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한, 즉 애정의 관계가 아닐까. 사랑하지만 실망한 모습. 그래서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누군가는 콕 집어서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책임을 져달라고. 하지만 여기 안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깨끗하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구속이 돼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정당 내에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 기여했던 정치 세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딱 탄생되는 순간 내가 당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정권이 잘못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바라봅니다. 다는 아닌데 적어도 이제 핵심적인 측근이나 분류되는 혹은 뭐 힘을 가졌던 사람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측근이었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하지만 힘이 빠지고 나면 내가 측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제 말은 실제로 주요한 직책이나 권력을 가졌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특별히 책임을 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책임일까요? 이미 1월 달에 저희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당원권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언론에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의 책임을 원하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정도면 당이 이제 쇄신이 됐고 혁신이 돼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돌아올 텐데 그게 안 돌아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당 전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번 저희 지도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혁신의 모습, 바뀌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바라보시면은 윤곽이 보이고 변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효회 위원이 들어가셨으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모습이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큰데. 근데 이제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망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은 있죠? 그 표현을 했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저의 만 가지 모습 중에서 그거 역시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 마음의 한 부분을 또 끄집어낸 것이죠. 그건 당연하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당원이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저희 전당대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희 전당대회였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나중에 인터뷰하신 거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라 제가 매우 뭐랄까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저랑 사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직접 가서 뵀을 때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아니, 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만 가지 중에 또 다른 모습도 좀 뵈가지고 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탄핵 전국에서 이제 탄핵을 지지한 여론이 대략 한 80% 전으로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탄핵이 결정된 이후로는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이라는 여론이 더 높았어요. 80%보다도. 네. 네. 그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국민들 더 감싸 안으면서 자유한국당에 가다 보면 대략 한 15% 20% 정도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너무 확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장 이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란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정말 어우르고 다독거리면서 걸어 나가고 싶은 첫걸음의 제 목소리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촛불과 태극기를 다 끌어안는 자유한국당이 되겠다 이런 포부입니까? 그 포부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하고요. 네. 저희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촛불과 태극기가 같이 있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촛불도요. 촛불도 그 촛불의 마음은요. 정말로 야여가 아닙니다. 촛불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정부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진보인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촛불은 국민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를 어우리고 국민 모두를 정말 받들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촛불을 감싸 안는다고 해서 이념이 다르다. 모두 저 사람은 나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해. 그런 생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종교단체면 모르겠는데 이게 정당이 완전히 상반된 두 주장을 한꺼번에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상반된 두 목소리가 아닙니다. 촛불 안에도요. 아니에요? 저와 아주 친했던 사람들도 촛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진보적 성향이나 있었던 게 아니고 틀린 것을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가장 우리 분노를 하게 됐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유라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건 어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나도 정말 공평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촛불의 마음을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는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는 어떻게 알겠고요. 동의가 되겠습니까? 다 다름인데요. 네. 네. 아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양 진영이라 촛불과 태극기가 그 질문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 당내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해서 뭐랄까 탐탁치 않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 정당 역사상 항상 탐탁한 적이 있겠습니까? 항상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90% 이상 찬성을 한다면 그거 거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 그런데 제가 한마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출발하느라고 준비 중인데 벌써부터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지만 안 해주셔도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걱정을 한다기보다 어쩌라고 저러냐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더한 것도 많잖아요, 지금. 걱정해줘야 될 더한 것도 많으니까 일단 그쪽부터 걱정 좀 해주세요. 국민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논평하시자면요? 걱정되죠. 네, 자유한국당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국민의당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자기 걱정보다 남의 걱정해줄 때가 더 걱정이 진하게 돼요. 자, 오늘은 상견례만 했고요. 최고위원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따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었는데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뵈러 가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하시는 거 봐서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류여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두 분의 최고위원이 두 분 다 일정이 빡빡해서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최근 박열이라는 영화가 화제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여기서 관동 대지진으로 인한 조선인 학살 사건 원흉에 해당되는 일본인 내무 대신 역할을 맡은 배우였습니다. 다들 일본인인 줄 아는데 제일교포 3세입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배우 김인호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뵀어요. 예. 어딘지를 모르겠네.
그때 어떤 역할이었어요? 그게 어떤 나쁜 역할이었어 하여튼. 아, 나쁜 역할이었어요? 나쁜 역할을 많이 해서 제가 몰랐는데 예, 하도 해가지고 예, 그래요. 우리나라 영화에 많이 나오셨죠 이미. 예, 그렇죠. 드라마도 영화도 예. 몇 편이나 하셨습니까 한국에? 드라마나 영화 합쳐서 이제 30개나 넘은 것 같아요. 30개. 35, 6? 당연히 대부분은 일본인 역할로 나오신 거죠. 예, 한국인 역할은 하나. 한 번. 한 번. 예, 나머지는 다 일본인 역할. 제가 일본인 역할로 나오신 장면을 봤는데 나쁜 역할인데 무슨 영화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그 기억하시면 지금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네. 영화인 것은 확실합니다. 영화인 것. 아, 영화요? 예. 예. 영화에서 나쁜 일본인으로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역사 얘기요? 그러니까 예전 얘기였죠. 뭐 일제시대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아. 제가 근데 이분을 꼭 저희 그 제작진에게 모셔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일본인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교포 사무실이더라고요. 예, 그래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신 게 40대에 오셨다고. 그죠? 40대. 이게 여기서 제가 이분을 꼭 만나봐야겠다. 왜냐면은 무슨 한류, 뭐 아이돌, 뭐 이런 문화를 동경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뭐 아이돌 그룹의 일원이 된다거나 한국에 가서 방송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10대, 20대 이런 케이스는 봤는데 40대 평생 일본에서도 배우 하신 거죠? 예, 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30몇 년 지났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에도 나오셨다고. 아, 예. 네. 그거는 행운이죠. 20대 초반 때 감독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작품 전 꿈이랑 영화에서 잠깐 단역으로 나왔어요. 그때. 그 이후에 배우를 계속 하셨고. 예. 그러면 40대면은 일본에서 어쨌든 자기 커리어를 완전히 만들었는데 예. 40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여기 와서 다시 배우신 거죠? 예, 그래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이상한 일이다. 이분은 만나봐야 되겠다. 아, 그래요? 제가 호기심이 생기면 꼭 만나봐야 되거든요. 보통 뭐 최근에 박열이라는 영화가 흥행도 하고 있고 예. 거기서 인상적인 역할이어서 영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섭외를 받으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아닙니다. 아, 진짜요? 처음에 섭외가 왔을 때는 궁금해서 너무 원래 전치 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 저를 아세요, 원래? 예, 지금 찾아봤어요, 많이. 진짜요? 주변에서 팬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터뷰 끝난 다음에 전해주세요, 그분들에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화는 이미 흥행이 잘 되고 있고 영화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거나 가까운 극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미 지금 상영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 들었다고 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이죠. 예. 관동 대지진의 그 기획자, 관동 대지진의 기획자가 아니라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일본인들의 불만을 조선인에게 책임을 씌우고 그래서 사건을 만들자. 그래서 조선인들이 당시 조선이라고 불렀죠. 굉장히 많이 학살됐고 그 사건을 소재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박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인물이 나오고 근데 이제 김효 씨는 거기서 그런 기획을 했던 공작이죠, 공작. 예, 맞죠. 예, 공작을 했던 내무 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상적으로. 저는 김은우 씨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궁금하고 그리고 40대에 와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왜 3세이지만 여기 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도 없고 기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맞아요. 뭐하러 여기에. 왜? 그 영화를 봤어요. 한국에. 한국 영화를. 예. 한국의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무슨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본 게 JSA 쉬리 그런 것을 봤죠. 쉬리. 예, 그거 보고 나서 재밌다고 생각해서 계속 찾고 드라마도 봤고. 그 전에는 한국 영화를 그렇게 안 봤어요. 굳이 찾아서 안 봤다. 예.
안 봤죠. 시리 그때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시리 그리고 예 JSA도 봤고 다양하게 다 봤죠. 그 중에서 이거 나 한국 가서 영화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만든 영화가 있어요? 집으로요. 이정현 감독. 예, 좀 담담한 영화 아닌가요? 예, 그거랑 파이랑이랑. 파이랑은 최민식 씨가 나와가지고 예, 그 사랑 얘기 뭐 그래요. 바닷가에서 막 울고 하는 연기. 그 무슨 장면이 거기서 충격을 받으신지. 그러니까 영화는 감동을 주거나 그런 거 힘을 주거나 그런 거 하는데 사랑을 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해요. 사랑을 그 영화를 보고 느끼셨다? 예, 그래요. 저 혼자에게 계속 여기 있어서 제가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완전히 제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시기여서 그래서 그때 집으로랑 영화를 우연히 봤을 때 엄하게 이렇게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래서 뭐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신 정도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계속 그 영화를 반복해서. 어머니가 안아주는 느낌이 드셨다고요? 예, 그래요. 오, 감성이 예민하신 분이네. 감성이 예민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파이라는요? 파이라는 그저 뭐 감동적이었고 그 연출력이 뛰어남고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본 그 유럽 영화, 미국 영화, 일본 영화 많이 봤는데 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영화만의 독특한 힘이 있다. 예. 나 이런 데 가서 영화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많이 했죠. 여기에 출연하고 싶다 이런 영화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일본에서의 생활을 그냥 다 접어버리고 오신 거예요? 예, 3년 고민했어요. 3년. 3년. 예, 3년 고민 갈까 말까 해서 이제 이게 고민되셨겠죠. 예, 그렇죠. 한국에 무슨 도와줄 분이 있으셨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짐을 버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이게 두려움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근데 뭐 인생 하나밖에 없고 후회할 거면 이게 차라리 가는 게 낫다. 해보고 후회를 하더라도 하자. 예, 그렇죠. 여기 왔더니 본인의 그런 직설적인 성격하고 잘 맞습니까, 한국에? 예, 맞죠.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많이 맞는 한국이 약간 거칠하잖아요. 거칠하잖아요. 최근 10년 사이에 한일 관계가 좀 변했습니까? 느끼기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제가 있을 이때는 그 차별형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아직. 일본에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많았었는데. 그때는 있었어요. 예, 본인이 느끼기에는 평생 살았지만. 그 예술 쪽에서 많이 그게 극복이 됐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를 많이 듣는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술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 차이를 느끼세요? 예, 많이 느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고의 감독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역시 제가 본 그 영화 감독 이정현 감독 같이 하고 집으로. 싶죠. 예, 같이 하고 싶죠. 지금 사이가 좋아요. 언젠가 출연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술 많이 같이 먹어요.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박여월 때문이 아니라 마흔에도 용기를 내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시 자기 인생을 리셋하고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 케이스들이 드물지 않다. 인생 전체 80이면 한 40 중에 툭 잘라가지고 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걸 직접 해보신 분으로 혹여 30대 40대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우연찮게 책을 봤어요. 평범한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뭘 하고 싶냐. 결과적으로는 뭘 하고 싶냐. 이런 글이었거든요. 뭘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진짜로 원하는 게 이런 거. 그게 저한테 와닿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사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한번 잡아보자. 아무거나 일단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한번 잡아보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예. 막 망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런 어려움이 닥칠 것 같고 그 두렵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 눈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를 확 잡았다. 예, 잡으라.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지면 이게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끝이 없어요. 누구 탓에 이렇게 넘기고 또 넘기면 또 그것도 답이 안 나올 남 탓도 그만하고. 예, 네. 예. 일단 뭐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수정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적으로 내 자신의 문제가 뭔가 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막힌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40에 19살이나 17살이 아니라 40에 와서 이제는 최근 개봉한 박열이라고 하는 흥행하는 영화에서 가장 나쁜 네, 그렇죠. 가장 나쁜 일본인 미즈노 역할을 연기하셔서 화제가 된 김인우 씨는 오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김인우 씨였습니다. 네, 김인우 씨 팬이 의외로 많네요. 문자가 많이 옵니다. 자, 월요일 뉴스공장 여기까지입니다. 박범계 유여의 최고위원 인터뷰도 좀 짧았습니다. 일정이 바빴답니다. 월요일이어서 다음에 길게 보시도록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